예, 2020년도 이제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빠르게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졌던 적도,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그에 대한 회복세가 나타났던 적도 찾아보기 드문 반기였는데요. 과연 올 하반기 이렇게 어지러운 장세 속에서 어떤 전망을 증권사에선 내놓고 있을지 증권사 보고서 내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수 전망인데요. 밴드 때 유진투자증권이 가장 좀 위아래 폭을 짧게 잡았습니다. 하단은 1925포인트, 상단은 2125포인트, 불과 200포인트 사이에서 길게 횡보할 것으로 봤는데요. 이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증권사들은 최저치는 그래도 1800선은 버텨줄 것이다 라는 제시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쪽은 2200에서 230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증권사에서 위아래가 갇혀있는 장세를 내다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키워드 함께 들여다보시죠. 하반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동성, 두 번째 양극화, 마지막으로 박스피인데요. 일단 모두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죠. 먼저 이 경기의 하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돈을 풀고 있고 그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시장은 어찌됐든 호재를 맞았다라는 관점과 함께 이로 인해서 버블 리스크 요인은 좀 유의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떠오르는 성장주, 언택트 쪽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아랫단으로는 구산업의 저가 매수 기회도 누려볼 수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치주 가운데서는 배당주나 저 PBR주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여전히 성장주의 대세가 일어날 것이다. 시장의 양극화는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스피 보실까요?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라는 뜻이죠. 실물 경기의 침체와 기업 실적 하향, 이 경기에 대한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큰 상황에서 또 글로벌 교역의 축소와 함께 미국에서는 대선을 연말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으로 박스권은 탈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망 섹터는 존재한데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IT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를 꼽고 있는데요. 언택트 중심의 이 IT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강세권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헬스케어 쪽은 건강에 대한 관심 중폭에 대한 그 수혜 기대감 여전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사회 변화에도 먹거리 수요가 지속하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에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SK증권 공통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 빼놓지 않고 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 그와 함께 NC소프트, 그리고 삼성 SDI 같은 종목들, 2차 전지 관련주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눈에 띄는데요. 진짜 우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과 투자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스튜디오로 그 내용 이어가시죠. 예, 짧게 보면 6월, 길게 보면 하반기를 내다보면서 오인주 앵커가 브리핑을 잘 해주셨고요. 저희는 좀 더 분석을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콩을 사이에 두고 미중이 격돌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얘기고 예고된 얘기인데 이 양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가 이제 궁금합니다. 1차 때와 비슷하게 가겠는가 여러 변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미중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번 코로나 사태 대부분 이제 출발점이 중국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네.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충격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책임을 묻고 적을 만들면 되게 이게 사태 수습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 과정이라는 게 결국 희생양을 공공의 예, 적을 만들죠. 맞습니다. 예. 내부의 적을 찾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네. 힘든 일입니다. 근데 외부의 적을 돌리면 단합도 잘 되고요. 또 네. 아까 리포터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선거가 또 눈앞에 있다라는 예. 게 우리를 이제 괴롭히는 요인들 같습니다. 나라들마다 지지율 추이들을 살펴보면 혼란이 극에 달하고 뭔가 공포가 심할 때는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대부분 정부들이. 근데 이제 그게 수습되거나 또는 다른 나라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 이제 갈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고요. 여기에 더 나가서 이제 중국이 홍콩 관련해 가지고 또 저런 강경한 태도들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빌미를 또 제공한 면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무튼 전인대에서 중국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안을 준비해 줄 줄 알았는데 네. 경기 부양안에 대한 기대들은 그냥 뭐 나름 내놓았는데 묻혔고요. 뭐 홍콩 보안법이나 위안화 때문에 묻힌 거죠. 뭐. 네. 특히 위엔화를 달러에 대해서 7위엔까지 올려버리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전포고 역할을 한 부분들도 그 얘기 있었다는 이어갈까요? 포치 얘기? 예. 예, 이 네. 포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네. 게 우리 입장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예, 준비해온 두 번째 차트를 한 번만 좀 네. 보여주시면 훨씬 설명이 편할 것 같은데요. 그림을 보시면 그 우리나라가 그 환율하고 그 중국 위엔화 환율을 결제해놨습니다. 중국 네. 위엔화는 이제 상징 색깔이 빨간색을 예. 썼고요. 한국은 파란선입니다. 근데 보시면 최근에는 거의 똑같이 가네요. 예, 최근 들어서서 중국과 한국의 통화 가치가 예. 같이 간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겠죠. 하나는 뭐 글로벌 달러가 영향력을 미치니까 네. 달러 강세일 때는 좀 환율 좀 조정하고 약세일 때는 또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게 첫 번째겠지만 사실은 최근 들어서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거나 또 이쪽 갈등들이 부각되는 잠재적인 어떤 리스크들이 나타났던 17, 18년부터 저렇게 밀접하게 움직인다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센티멘트도 야, 위엔화가 약세다. 네. 달러에 대해서 위엔화 환율을 상향 조정했다. 인상했다. 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한국의 아무리 경기 펀더멘털이 좋더라도 그 나라 통화에 대한 어떤 신뢰가 조금은 약화될 수 있지 통화 않냐라는 가치가 그런 떨어진다는 건 아무래도 그 나라나 기업에 투자할 때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유로라든가 달러로 네. 환산된 평가액. 저희가 이제 순자산 가치 NAV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순자산 가치를 계산할 때 환율 요인을 안 넣을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우리의 또 문제들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부분 상당수 연기금들은 또 어떤 전략들을 펼치냐면 각 나라에 대해서 투자 배분 비율을 이렇게 설정하게 될 때 환율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통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되게 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나라 통화가 강세를 보일 거냐라는 그런 전망들 속에서 자산 배분 전략들을 상당히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처럼 지금 달러의 강세에 대한 기대들이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기는 좀 어려운 거죠. 결국 센티멘트 자체는 2018년보다 지금이 죄송합니다. 주식시장의 센티멘트는 지금 이제 반등 중이니까 더 나을 수 네. 있지만 악재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EAR 리서치 홍춘욱 박사님 모시고 우리가 이제 또 6월에 맞이하게 될 시장 변수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부담스러운 뉴스들이었고요. 산재에 있는 얘기인데 긍정적인 측면을 좀 찾아본다면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지만 경제 활동들을 이제 상수로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이제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좀 경기 회복 내지는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있나요? 네, 네.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요. 네. 놀라운 일이죠. 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결국 경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지. 예. 어쩜 이렇게 강한지 저도 정말 놀라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서 부동산 시장의 그 지표들 지금 이제 5월 말이니까 4월달 지표가 최신 지표인데 네. 4월달 지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네. 미국 부동산 시장. 예, 미국 부동산 시장의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래된 중간값 가격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값을 보는 이유는 네. 너무 고가 주택들이 영향력이 커요. 가중 평균을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 50만 불, 10만 불짜리 집이 세 채 거래됐다면 저 가격은 50만 불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 26만 불 정도에 거래되던 집이 지금 중간값이 얼마냐면 28만 불 정도예요. 네.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사회적 격리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절정에 달했던 달이죠. 4월인데 4월에 또 미국의 거래량이 17%나 줄었거든요. 거래가 줄었는데 집값이 올랐다. 이건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금리가 제로금리니까. 여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바로 재택근무를 하는 안정적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라면 야 우리가 굳이 그렇게 도심에 있는 비싼 집 사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재택을 계속 장기화할 거라면 차라리 좀 넓은 집으로 좀 괜찮은 집이 싼 집이 있으면 가자. 이런 생각들이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요인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공급 과잉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무너진 면이 그랬죠. 많았는데 예. 이번에는 뭐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연 주택 건설 호수가 100만 호 정도. 그리고 지난달 4월달 당장 데이터는 80만 호에 그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3억 2천만 인구에 집이 8천만 호니까 정상적인 50년 감가상각을 감안해도 150만 호, 180만 호는 지어야 되는 나라인데 주택 공급이 너무 적으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 자체는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2008년은
부동산이 무너지며 금융권을 타격하고 이게 다시 신용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경로를 밟았다면 이번에는 실물경제 충격이 와서 금융시장이 얼어붙은 건 사실이지만 대신 부동산 시장 쪽이 어떻게 보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부동산 지표만 가지고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 지표를 총칭해서 보긴 어렵지만 모든 것이 이제 안 좋고 셧다운이 된 상황에서 부동산에 의미 있는 지표들이 좀 돌아서고 있다는 거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미국 그 중앙은행 연준의 스탠스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전례 없는 그 아마 헬리콥터 밴도 좀 놀라실 정도의 유동성을 쏟아붓고 있고요.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계속 쏠쏠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톤이 조금씩 뭐 처음에는 무조건 아니다 그랬다가 또 뭐 클라라단가에 보면 지금은 아니다 이러면서 뭐 약간 좀 톤도 좀 낮추는 느낌도 있대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예. 미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신용경색이잖아요. 예. 그 특히 회사채 시장을 연준이 그래도 급하게 수습해줄 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연준이 무려 7조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GDP가 21조 달러니까 3분의 1 정도 되죠. 근데 저 빨간 선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항상 저 빨간 선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네, 네. 저게 바로 뭐냐면 초과 지준입니다. 초과 지준이 뭐냐 하면 바로 중앙은행이 예금을 받으면 그중에 일부를 떼서 중앙은행에 재해치하라는 게 지급준비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렇죠. 예. 뱅크런을 대비해서. 근데 저 초과 지급준비금이라는 건 넣어놓으라 그런 돈 이상의 돈을 넣어놓는 거죠. 그러게요. 그럼 얼마냐? 지금 3조 달러다.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양적 완화 늘어난 것만큼 초과 지준이 늘어난다. 은행에서 민간으로 안 가고 다시 중앙은행의 초과 지준 계정으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면 네. 마이너스 금리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게요. 왜 그러냐면 저 초과 지준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오해하시면 예. 안 됩니다. 예금 금리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마이너스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 맡기면 은행 수수료 내야 된다. 그거는 잘못 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민간에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렇게 중앙은행이 돈 빌려주라고 네. 은행들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채권 사주면서 양쪽 완화라는 걸 했는데 아니 그 돈을 그냥 쌓아만 놓고 또 연준에다가 재예치를 하는 걸 보면 연준 입장에서 속이 타겠죠. 그렇죠. 네, 저걸 이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산 시장이라든가 경제 전체가 회복될 거라는 시그널들, 신호를 계속 주는 게 우선일 겁니다만 네. 그래도 도저히 안 되고 하면 은행 당신들 그렇게 실적 걱정하는데 우리가 정말 마이너스 금리 부과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일종의 좀 약간 대안으로 남겨놓는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가의 보도네요. 이제 전가의 보도라는 거 아시죠? 내가 우리 집에 100년 된 그 칼이 있는데 이거는 휘두르면 다 죽어. 그러면서 이렇게 칼 쪽으로 손을 착 갈 때 무서워하는 거지, 그죠? 맞습니다. 예, 이제 딱 뽑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돈을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그 돈들을 시중에 그냥 밀어내고 싶은 거죠. 네. 어떻게든 대출을 시키고 싶은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이 적어도 기업적으로는 좀 가기 힘든 여건이라면 가게라도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은행들은 또 불안하니까 떼일 염려가 있으니까 또 못 내는 2008년에 거죠. 트라우마가 있죠. 예. 그때 공적 자금 투입됐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요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어마무시한 유동성이 과연 어디로 가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인데요. 우리 한국은행도 이제 어제 금리 인하했고요. 뭐 국내에도 지금 이제 뭐 동학개미라는 게 사실 유동성의 흐름인데 시중 유동성은 그러면 국내를 먼저 보죠. 얼마나 늘어나는 거고 그게 이제 소위 부동산은 이제 끝났고 주식으로 오는 겁니까? 좀 직설적으로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네. 네, 둘 다 갈 것 같습니다. 둘 다. 예, 일단은 제 생각에는 부동산도 가지만 주식시장으로 더 많이 온다 정도이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이동이라는 부분들은 좀 그렇게 좀 생각이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는 것 자기의 같고요. 성격도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예, 있고요. 예. 아무튼 그 유동성과 네. 자산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부동산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 부동산과 M2 그러니까 총통화 증가율입니다. 이 총통화 네. 증가율이라는 게 결국 저축성 예금이라는 건 뭐 예 기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이게 연관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먼저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빨간 게 M2 증가율이고 예, 검정색이 주택가격 지표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네. 주택가격 상승률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돈이 풀리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단순 관계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꾸로 집값이 올라서 담보 가치가 높아져 대출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최근의 흐름들은 그렇게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결국 부동산 시장에 움직이고 있는 저 어마어마한 유동성들이 분명히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돈이 유입된 건 분명한 사실인데 예.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통해서 그걸 막아왔기 때문에 저금리 정책을 쓴 거가 그 돈이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된다라는 건 지난 한 5년 정도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전 동의. 그러나 올해 우리가 정부 정책금리 0.5%라서 이제 돈이 부동산 갑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건 선후관계가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자금이 전체가 다 빠져나와서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성격도 다른 것이지만 그 자금 중에 상당 부분 혹은 시중에 있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것만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세 가지가 이제 예.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연관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 뿌린 거에 대한 네. 어떤 기대, 즉 학습 효과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한 말씀으로 저금리겠죠. 네. 은행 예금에 부동자금에 달하는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자금들 중에서 상당수가 최근 들어서서 이제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대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지 않았죠. 네.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고요. 워낙 많이 올랐고 예, 그렇습니다. 규제가 또 강해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이 싸지 않다라는 게 제 맞습니다. 생각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돈들이 아주 대거는 아니다. 좀 진정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 최근에 과거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 국내 유동성하고 주식 시장의 관계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저는 이제 동조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결국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지금은 주식에 비해서는 좀 매력이 덜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너무 많이 올랐고 또 급매물도 생각보다 없더라.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식시장이 많이 빠진 데다가 저금리로 은행 예금하기에는 정말 너무 지금 저금리고 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풀고 과거에 경기는 굉장히 나빴는데도 2009년부터 미국 증시 기준으로 2018년까지 만 10년 올랐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습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좀 더 시중 자금들은 오히려 시장 조정이 있으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우리 시장은 안타깝지만 사실은 외국인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시장입니다. 시총 비중으로 하면 30% 평균적으로 넘었었죠. 그런데 맞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보다 훨씬 컸었는데 최근에는 당신들 없어도 우리 잘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인데요. 예, 외국인이 파는 걸 개인이 다 받았는데 이 흐름이 갈 수 있느냐? 외국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경기 또 뭐 말씀하신 환율, 달러 이런 게 중요하겠군요. 예, 달러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중국, 홍콩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에 네. 대해서 우리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왜 그렇게 거기 관심을 많이 가지냐 하면 예. 환율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보통 이 정도 주가가 1,400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되면 환율이 한 100원 정도, 200원 정도는 빠져야 과거의 정상이었었는데 그 환율이 그렇게 덜 빠지는 과정에서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선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고요. 파란 선은 외국인 주식 투자의 순매수를 누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적을 하게 되면 최근에 팔았던 강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번에 최대 폭의 외국인 순매도가 출현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반면 환율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2008년보다 훨씬 좋아졌다라는 건 느낄 수 있습니다만 대신 환율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모멘텀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 왜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위에나의 약세 부분에 우리가 연동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마음속 한 구석에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연준이 적극적으로 돈을 풀면서 금융시장이 회복되고는 있는데 혹시 숨겨와 있던 부실이 어디서 터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공포들이 지금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있고 그 돈 중에 부실이 어디서 터질 것이냐라고 물을 때 이머징 마켓을 쳐다보는 눈들이 되게 많다라는 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아르헨티나가 벌써 예. 맞았고요. 예. 그런 것처럼 원자재 가격도 좋지 못한데 신흥국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금 흐름들이 좀 아직까지는 좋지 않고 글로벌하게 자금 동향을 살펴봐도 이렇게 회사채 쪽으로 미국 회사채 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런 거 보면 참 연준이 영향력이 엄청나다. 그 기업 파산을 다 막아줄 것 같으니까 부실해 보이는 기업들 채권까지도 사는 걸 보면 일단 훈풍은 온다. 저 멀리서 지금 따뜻한 바람은 오고 있는데
중국발 북풍에 조금 가로막혀 있는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월에는 팔아라는 얘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4월 말에 나오는 얘기라 저도 이제 4월 말에 칼럼을 쓰면서 5월이 어떻게 될까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면 심정적으로는 더 갈 것 같은데 유동성이나 이제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떨어질 거라고 제가 어쨌든 결론을 내렸는데 틀렸죠. 지금 5월이 강하게 왔는데 6월 흐름들은 그러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순환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성장주들, 네. 이른바 뉴 종목들. 이 종목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환율 문제가 좀 걱정입니다. 사실은. 환율 문제들이 좀 걱정인 가운데 금융시장이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때문인데 네. 그 유동성들의 힘들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조금 역풍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주도주들만 쭉 달려가는 시장에서 약간 숨고르기의 흐름이 시장에 나타날 것 같고요. 특히 저 그림을 보시면 네. 위에 있는 게 그동안 굉장히 높은 성과를 기록했던 게 바로 가치주였습니다. 근데 최근 어떻습니까? 조정폭도 컸고 반등도 네. 작았어요. 반대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이 부진했었는데 지난 2014, 15년부터 시작해서 상승 흐름 자체는 성장주 쪽에 포커스가 맞춰주고 있다. 이 성장주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밸류에이션 매율은 매력이 없지만 미래 성장 전망이 밝은 기업들을 우리가 성장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장주가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다는 걸 벌써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의 흐름은 일단 성장주가 쥐고 있다. 다만 성장주가 너무 급하게 뛰었고 시장의 탄력이 다소 둔화될 수 있는 환율 역풍이 있는 만큼 시장의 단기적인 순환매의 가능성들은 좀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긴 흐름으로 보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이제 할 수 없이 가져온 변화들을 놓고 성장주 쪽으로의 어떤 관심은 지속적이고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보면 순환매의 가능성들이 단기적으로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라고 하면 긴 흐름은 이제 말씀하신 유동성 환경이나 주식시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인데 물론 이제 계속 근데 뉴스를 보고 소식을 듣고 이게 소위 이제 오염 스포일이 되니까 투자자들이 중심 못 잡는 거거든요. 이럴 때 사실 월봉 같은 거 딱 보고 있으면 안 흔들릴 수 있는데 자주 차트를 보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주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 마음이 흔들리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5월을 보내고 6월을 맞으면서 6월과 하반기 흐름들, 시장을 둘러싼 환경들, 전략들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님 모시고 유익한 시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박사님과 아주 유익한 시간 보냈네요. 지수 한번 확인해야죠. 뭐 좀 조마조마한 그런 금요일인데요. 그에 비하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세이죠. 코스피가 9포인트 가량, 코스닥이 7포인트 가량, 조금 밀려나는 형국입니다. 시장 공감 10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인데요. 마무리 투자 잘 하시고 또 늘 현명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고맙습니다.